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어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은 자신의 성과이고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이 민주당에 큰 짐이 되고 있다며 대선을 이길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2차 예비 경선 전 마지막으로 열린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허점을 겨냥하며 신경전을 이어갔지만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후보들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후보는 모레 4명으로 압축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모 이사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의심자금 83억 원의 사용처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은 5억 원의 성격 등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 대표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또 한 번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면피용으로 나온 상생안이라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전 직원의 내부 고발이 방송과 청문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에게 해를 주는 콘텐츠를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중독성이 담배와 같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연휴 영향으로 이틀 연속 2,000명대 아래로 내려갔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다시 2,0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인 확산을 만든 추석 연휴의 여파 속에 이달 2주 연속으로 있는 사흘 연휴로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4,040억 원의 배당금과 3천억 원대 아파트 분양 수익을 민간 사업자가 챙겼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이득을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관계사에 몰아주는 수익 구조를 설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간 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70% 환수한 모범 사례라고 주장했고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자 유감의 뜻만 나타냈을 뿐 책임론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장동 특혜 의혹의 가장 윗선에는 어떤 인물이 있고 최종 책임자는 누구일까? 어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의혹이 민주당의 큰 짐이 되고 있다고 했고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이 자신의 성과임을 또 말했는데요. 정혜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부터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사건은 민주당의 호재라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따졌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 앞에서 호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이제 저의 문제만 들여다보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어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이 자신의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저 극렬한 방해를 뚫고 그 제도적 한계 그 위에서도 그래도 5천억이라도 환수했다라는 그것을 저는 성과로 인정해 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일한 분이 구속됐는데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답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전남지사 하시고 뭐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그래서 또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훨씬 더 깊게 사과를 드렸고요. 유 전 본부장 구속건에 대해선 박용진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날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기소가 되거나 이 사람이 일을 더 많이 저질렀으면 그 단계에 맞게 따로 뭐 입장 표명을 하시지 않겠냐.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그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정치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는 이날 토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 최종 후보를 뽑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8명도 어젯밤 2차 컷오프 직전 마지막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 목소리로 대장동 특혜 의혹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무상 상하 관계라며 당시 시장이 모르거나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토론 첫마디부터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심판론이 본격 거론됐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마피아 두목 이재명 당신의 가면을 찢어버리겠어. 이재명이 가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도 후보들은 관련자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등 한 목소리로 대장동 의혹을 비판했습니다. 그 주도한 유동규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배임죄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거는 직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또 결재권자고 또 시장이 모르거나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또 윤석열 후보와 같이 이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를 같이 만났던 그 박영수 특검이 지금 비리에 완전히 덩어리같이. 이런 가운데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관계를 윤석열 후보와 손중성 검사와의 관계에 빗대며 화살을 윤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구속되면 윤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직무상 상하관계고 결재권자인데. 아니 그거는 제가 그런 걸 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 왼손에 쓰여졌던 임금 왕자 논란은 어제 토론회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왕자 부적 그 문제가 홍콩 외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어요. 국제적 망신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거쳐 모레 본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를 결정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는 화천대유의 금고지기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자금 담당 임원 김모 이사입니다. 화천대유 설립자금 출처와 개발 수익금 사용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팀장과 직원도 불러서 조사했는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83억 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어제 화천대유에서 회계와 자금 집행 등을 담당한 김모 이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83억 원의 사용처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뇌물로 담긴 5억 원, 그리고 김만배 씨가 지난해 4월을 전후에 인출한 현금의 성격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씨가 사업 초기, 투자금과 분양 이후 배당금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최근까지 실무를 맡고 있는 A팀장과 그 부하 직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A팀장은 대장동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 과정에 모두 관여한 인물입니다. 현재는 분양 등 개발 이후 사업 진행 전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팀장 등 실무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우선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만큼 이 과정에 도시개발공사 윗선과 성남시의 관여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개발본부 업무 내용은 모두 성남시청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측은 돈을 받거나 설계 조작에 관여한 적이 없고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개발본부 업무 내용은 모두 성남시청으로 보고됐다고 JTBC에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도 당연히 특혜성 수익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땅 짚고 헤엄치기식 수익구조 설계 최종 책임자와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수익금 등 돈의 흐름도를 그려봤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화천대유의 첫 돈주머니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성남의 뜰에서 나온 배당금입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에서 7호가 3억 5천만 원을 넣고 4,040억 원을 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일부를 사 직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얻은 추가 수익은 3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돈으로 관련자들은 빌딩과 타운하우스 등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샀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도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여기서 대가성 돈을 얼마나 가져갔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원홀딩스 등 차명회사를 차려 돈 세탁과 뇌물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화천대유 회사 돈의 행방에도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주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473억 원 중에 100억 원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에게 전해졌습니다. 다만 박 전 특검은 돈 거래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돈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수사기관은 이 돈이 각종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개발 지역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 합의금으로 쓰는 등 공식적인 회계 처리가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도 11억 원을 빌려갔는데 사업 자금이었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화천대유 자금 흐름에 80억 원대 횡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기 전 키넨파트너스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마련한 초기 자금의 성격과 행방 역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공룡의 시장 장악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골목 상권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3년 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의장은 죄송하다면서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고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오후 3시 일반 증인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속개되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3년 만에 나온 국감, 김 의장에겐 의원들의 질책이 집중됐습니다.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은 카카오 모빌리티엔 집중 포화가 이어졌습니다. 상장을 위한 외형 부풀리기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상생안에 대해서 왜 가맹 택시들만 하고 일반 택시는 안 하냐. 김 의장이 지분 100%를 가진 지주회사격인 K큐브 홀딩스에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선물옵션 투자를 막 해서 8억씩 이익을 내고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오너들 무슨 가족끼리 그냥 돈놀이하는 저 놀이터 같아요. 연속 독자가 발생하는 회사에서 14억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게 적절합니까? 제가 생각해도 퇴직급여 부분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김 의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에서 페이스북에서 애플에서 미용실, 네일숍, 영어교육, 꽃배달, 실내 골프 연습장, 사부문으로 투자하고 이른바 기술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사업에 문어발식 확장하고 있습니까? 김 의장은 반복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택시 행태를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수익 구조가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정 방안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큐브 홀딩스에 대해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 의원님 지적대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족 형태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서 전환 작업을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그 일정을 좀 더 앞당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골목 상권엔 진출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골목 상권은 저희는 절대로 침해한 사업엔 진출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오히려 골목 상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찾겠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을 주장하는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팀에서 일했던 한 직원이 말한 내용인데 자사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숨겨왔다는 건데요.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도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프랜시스 하우거는 2년간 페이스북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미국 방송사 인터뷰를 자청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로운 콘텐츠를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Facebook's own research says it is not just that Instagram is dangerous for teenagers, that it harms teenagers. It's that it is distinctly worse than other forms of social media. 청소년 3명 중 1명이 인스타그램에서 몸매 사진을 비교하면서 악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Facebook has realized that if they change the algorithm to be safer, people will spend less time on the site, they'll click on less ads, they'll make less money. 미 상원 청문회에서도 인스타그램의 중독성을 지적했습니다. It's just like cigarettes. Teenagers don't have good self-regulation. They say explicitly, I feel bad when I use Instagram and yet I can't stop. 의원들도 페이스북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Our children are the ones who are victims. And yet, rather than taking responsibility and showing leadership, Mr. Zuckerberg is going sailing. 내부 고발 악재에 시스템 마비까지 겹치며 최근 크게 하락했던 페이스북의 주가는 오늘 2%가량 반등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사흘 연휴가 있었던 이번 주 역시 주 중반이 되면서 다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2,000명이 안 됐었는데 오늘 또 2,0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말부터 또 한글날 연휴여서 방역당국이 또 긴장감 속에 두 번의 연휴의 여파가 어떨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새로 시작된 백신 예약,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고령층에 대해 실시하는 추가 접종,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접종에 대한 예약인데요. 오늘도 이어집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이승현 씨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마음을 좀 놓습니다. 2차 맞아서 좀 이제 마음 기대가 많았었는데 다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환자들도 이제 면회도 잘 안 되고.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자신도 좀 감염이 되지 않는가 동시에 또 타인으로부터의 예방을 한다는 차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거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많거든요. 하지만 부작용은 여전히 걱정거리입니다. 1차에 많이 아팠고 또 2차는 좀 덜 했는데 다리팔 쑤시는 것 때문에 더 못 맞겠어. 정부는 다시 한번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작용은 두 번째 맞았을 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약한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상 반응이나 중증 이상 반응을 보고하지 않아서 부스터 접종을 했을 때 비교적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고, 반면 이스라엘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경우 추가 접종을 한 사람은 예방 효과가 11배나 높았습니다. 추가 접종을 맞아도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백신을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감 주사처럼 매년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할 걸로 봅니다. 방역 당국은 특히 원래 앓고 있던 병이 있다면 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밀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로에 떨어져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승객들의 불안감이 큰데요. 이번에는 전동차가 들어오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한 여성이 전동차에 부딪혀서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 지난 월요일 아침 뉴욕 지하철 타임스퀘어역에서 일어났습니다. This is crazy. This is unbelievable. 두건을 쓰고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 전동차가 진입하자 급히 일어섭니다. 그러더니 승강장에 서 있던 다른 승객을 거세게 밀칩니다. 40대 피해 여성은 전동차에 부딪혀 얼굴과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자칫 선로에 떨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It looked malicious. It's scary because that could happen to anybody when you least expect it. I'm always alert, like what's behind me, what's around me.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보고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용의자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9살 여성으로 지하철역에 또다시 나타났다가 적발됐습니다. 용의자는 과거 지하철에서 3차례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또 다른 범행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밀치기 사건은 20건에 이른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지하철이 안전하다는 당국의 장담과는 달리 승객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정치적 의미가 없고 야권의 특검 수용 요구와도 관련이 없다며 허탈감을 느꼈을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하기 위해 도보 시위를 진행합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청와대까지 걸어갈 예정인데 기자회견에는 대권 주자들도 참석해 특검 수용 요구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고 어제 열린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 정정순, 이상직 의원에 이어 세 번째 구속입니다. 어제 3,000선이 무너진 코스피 지수인데요. 지난 3월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미국 부채 한도 관련 불확실성 등 악재가 겹쳤습니다. 코스닥도 지난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낙폭이 컸던 데 대한 반발 매수세 등으로 기술주들이 오르면서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초순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했습니다. 잇따라 나오고 있는 지적인 대출 총량을 규제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번 10월 대책으로는 실수요자들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노사 단체 협약을 맺은 삼성전자가 임금 교섭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첫날 노사 간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회사 대표 교섭위원이 지난해 전무급에서 올해 상무급으로 조정된 점을 노조가 지적하고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마쳤는데요. 앞으로 매주 한 번 교섭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제주 신화월드 내 카지노 금고에서 145억 원이 사라진 사건에 대한 수사가 9개월여 만에 중지됐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용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조치로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면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3명 가운데 1명이 구속됐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만 구속됐고 같은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회복지사와 관리감독 소홀 혐의를 받고 있는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어제 오후 울산시 울주군의 화학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가스 안정화 작업을 마쳤고 누출된 가스에 대한 성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최고 흥행작인 영화 모가디슈가 아카데미 영화상 국제장편영화부문 한국영화 대표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남북의 갈등과 또 연대 등을 보여줬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기생충으로 시작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과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합작한 곡 마이 유니버스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그룹의 협업곡이 1위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3년 만에 빌보드 1위를 한 콜드플레이는 BTS 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고 BTS도 함께해서 영광이었다면서 축하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오늘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 소식도 있습니다. 열흘 동안 70개 나라 220여 편의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요. 올해는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도 있고 폐막식도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극장 좌석은 절반만 운영을 합니다. 네, 민주당 대선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가 오늘 시작돼서 닷새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일요일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재명 지사가 과반 득표를 하면 결선 투표 없이 대선 후보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2차 예비경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오늘 시작하는데요. 이틀 동안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모레 8명의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정의당은 대선 경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4명의 후보 가운데 결정이 되는데 네 번째 대권에 도전하는 심상정 의원이 과반 득표로 후보로 확정이 될지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될지 주목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7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무역 부분에서도 그렇고 대만 문제도 있고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 고위급 인사들이 만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회담이 내일이네요. 지금 두 나라 관계를 보면 할 얘기가 많겠죠? 네, 현지 시간 6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만납니다. 양국의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할 방안을 찾는 차원에서 지난달 9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통화 관련 후속 논의를 할 것이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우선 두 나라 정상들의 회담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높아진 영내 긴장을 누그러뜨릴 만한 대화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최근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겨냥한 군사 행동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 역시 대만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며 대만과 미국 모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 위험한 미중 관계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고요? 네, 허버트 맥미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4일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중 관계가 앞으로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A lot of people have talked about about 2022 next year being pivotal becaus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ongress and the Beijing Olympics being over, right? As a period where the danger kind of increases. 이 세미나 뒤에 맥메스터는 한미일 기자 몇 명과 따로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이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자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발언을 언급한 건데요. 북한을 협상에 참여시키기 위해 양보를 거듭한 끝에 약한 합의에 도달하고 북한은 경제적 보상을 챙기자마자 합의를 위반하는 일을 반복해왔다는 겁니다. 맥메스터는 최근 정의용 외교장관이 대북 제재 완화를 유인책으로 제안한 것도 결실을 낳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주 비행사가 아닌 민간인들의 우주 여행 소식이 최근에 잇따라 전해졌었는데 우주에서 영화도 촬영이 된다고요? 네, 여의사가 심장질환을 앓는 우주 비행사를 구하는 내용의 장편 영화를 러시아 연방우주공사와 국영방송사가 함께 기획했습니다. 그중에 40분 분량을 진짜 우주에서 찍겠다는 건데요. 현지 시간 5일 배우와 감독을 태운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배우 율리아 페레실드가 우주선에서 정거장의 모듈로 건너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12일간 촬영 후에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우주에서 이루어질 최초의 영화 촬영을 우주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는 기회로 여기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에는 미국의 나사도 톰 크루즈와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영화 촬영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화 스타트rek의 커크 선장 역을 맡아 우주에서 겪는 모험을 세트장에서 연기했던 윌리엄 셰트너가 실제로 우주여행을 떠납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호에 오는 12일 타게 됐는데요. 올해 90살로 최고령 우주 여행객이 될 셰트너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 really want to tell you the message that I get firsthand from seeing things that we've only heard about. Things I've only played as an actor, I'm going to see firsthand.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인삼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차라리 밭을 갈아엎는 게 낫다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산비탈 밭에 트랙터가 흙을 파내며 지나갑니다. 인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4년 만에 빛을 보는 날인데 설레지 않습니다. 인삼값이 떨어져 다 캔에 판다고 해도 품삯도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들어간 게 한 7, 8천 되는데 건진 건 3천만 원이니까 농사 지고 싶은 마음이 없죠. 이제 앞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힘들고. 값이 떨어지면서 밭을 통째로 갈아엎고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수삼 750g 가격은 재작년보다 2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보다 작은 가공식품용 인삼은 30년 전 값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삼을 찾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요리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쉽지 않아서 요즘 젊은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간편하게 홍삼 거기 되어 있는 것들. 유산균처럼 인삼을 대체할 건강식품 시장이 커진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농민들이 인삼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충남 금산에서 애써 키운 인삼을 불태우며 정부의 수매를 촉구했습니다. 인삼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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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매년 인삼을 사들이는 농협과 인삼공사 창고는 이미 가득 찼습니다. 농식품부도 정부가 사들이는 건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 인삼 농사를 지을 때 신고하도록 해 생산량부터 조절할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어제 오후 3시경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플라스틱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나서 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전체 면적 1,300여 제곱미터의 3층 규모 공장 건물이 탔는데요.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 11명은 모두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이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세계 각국의 전현직 지도자와 고위공직자, 억만장자, 유명 연예인 등 수백 명이 조셉 해피처를 통해 거액을 은닉해온 정황이 담긴 문건, 이른바 판도라 페이퍼스가 공개됐습니다.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3일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판도라 페이퍼스라는 이름의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91개국에 걸쳐 전현직 지도자 35명과 고위공직자 330여 명, 포브스지에 등록된 억만장자 130명가량이 조셉 해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을 통해 탈세와 불법을 자행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기에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 그리고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실이 왜곡되고 과장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비시 체코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과거에 사법당국의 조사가 모두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 역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원조 수혜국인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이 최소 36개 여교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미국과 영국 등지의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1,000억 원대 돈을 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압둘라 2세 국왕 역시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في حملة على الأردن ولا يزال في ناس بدهم يخربوا بيناتنا ويبنوا شكوك ما في شيء أنا بخبي أمام أي حدا لكن نحن أقوى من هيك وهي مش أول مرة ناس بيستهدفوا الأردن. 이처럼 관련자 대부분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후폭풍은 거셉니다.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됐습니다. 관련 유명인들이 대거 수사를 받았고 아이슬란드와 파키스탄 총리가 사퇴하는 등 국제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고강도 제재에 나서면서 1조 원가량의 세금을 환수하기도 했습니다. 판도라 페이퍼스 역시 각국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나라는 인도와 파키스탄, 멕시코 등 9개 나라입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Sepa más, que se informe más. Qué bien que eso se está transparentando y que las autoridades correspondientes actúen si hay delitos que perseguir.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판도라 페이퍼스의 파장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체인텍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판도라 페이퍼스를 공개한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는 판도라 문건이 2013년 이후에 공개된 일련의 역외 탈세 문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됐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외 탈세 문건 탐사 보도는 2016년 파나마 문건 그리고 2017년 파라다이스 문건 등이 있었는데요. 이번 판도라 문건은 3테라바이트 분량입니다. 이는 이제 2기가 정도 되는 극영화 1,500편 이상의 분량입니다. 엄청난 그 분량인데요. 이를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BBC, 가디언, 워싱턴 포스트 같은 전 세계 117개국의 언론에 600명이 참가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14개 금융회사에서 유출한 1,190만 건의 이제 금융 정보가 이제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최대 탐사보도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드렸고요. 그 이외에도 유명 인사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 그리고 이탈리아 마피아까지 이름을 올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인데요. 그중에는 이제 겉다르고 속다른 정치인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부패 척기를 외치고 당선했던 그 체코의 바비시 총리, 그리고 재산 공개 투명성을 강조해온 케냐의 케냐타 대통령 같은 분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2대 세습 통치자인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로 유명한 런던 중심지에서 거의 블록 하나를 통째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이제 굉장한 그 경악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슈퍼 모델 클라우디아 슈퍼는 물론이고요. 아주 다양한 이제 전 세계 전현직 정치인만 336명이고 국가 수반만 35명이 여기에 이제 들어갔고요. 중남미에서는 그 파나마는 전직 대통령 3명이 나란히 이름 올렸고요. 그 외에도 이제 현직 5명을 비롯해서 11명이 판도라 페이퍼스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를 볼 때 이제 어느 지역이 문제가 많은지 한눈에 알 수 있게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조세 회피처를 통해서 탈세와 불법을 자행해 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거액을 숨겼을까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공익 김선달 같은 방식을 써왔는데요. 특히 이제 그 한때 이제 세계 좌파의 희망이었던 변호사 출신의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그 건물을 사면 이제 세금을 무는데요. 건물을 사는 대신에 건물을 소유한 그 탈세 그 지역 버진 아일랜드의 그 유령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산세 우리 돈으로 약 5억 원을 이제 아낀 것으로 드러나서 그 사람들의 이제 혀를 차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르단 국왕은 이제 그 본인은 뭐 지금 그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최소 36개의 여기에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미국과 그 런던에 있는 그 저택을 14개나 구입했습니다. 이를 볼 때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합법과 탈법에 이제 그 경계에 교묘하게 걸친 게 많아서 특히 이제 요르단의 이제 압둘라 2세 국왕은 뭐 이렇게 구입하는 건 허기하지도 부적절하지도 않다. 네.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그 법적 분쟁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체인텍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판도라 페이퍼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내 매체인 뉴스타파는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전두환 씨의 동생 정경환 씨 등도 문건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포함해 판도라 페이퍼스에 거론된 한국인만 275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지금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시즌2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큽니다. 이번에는 나오지 않은 놀이들이 여전히 있다고 황동혁 감독은 말을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파리에서 수천 명이 모여들어 뽑기를 하고 마닐라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장면.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공입니다. 사실 뭐 이 정도로 전 세계가 다 같이 좋아해 줄 거란 예상은 못했었기 때문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가끔 좀 얼떨떨. 인기 비결을 묻자 코로나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생활고에 몰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뭐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 공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더 나빠진 세상이 12년 전 대본을 드라마로 또 흥행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잔혹동화 속에 자신을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제가 쌍문동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저희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고 그런 반지하 방에서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서울대에 가기도 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이라기엔 아이들의 놀이터처럼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모순도 드라마의 매력을 더했습니다. 되게 황홀했어요. 그 공간 안에 들어간 순간 판타지적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남을 밟고 올라가야 살 수 있는 게임에서 끝까지 사람을 믿는 인물들을 등장시킨 감독은 사람은 믿을만해서 믿는 게 아니야. 다른 기댈 데가 없으니까 믿는 거야 라는 대답. 그저 쫓기듯 경쟁 사회를 살아가기보단 왜 이렇게까지 내몰려야 하나 질문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다며 손살에 치던 시즌2, 이젠 다음 놀이를 구상합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노래를 부르면서 상대편을 한 명씩 데려오는 게임이 있었는데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